그렇게 생각해서 네, 여기 유병태 시장님 모시고요. 그래서 또 입시는 건너뛸 수 없는 숙제니까 들으셔야죠. 네, 유병태 수장님 모시겠습니다. 수장 어디 가셨어? 네? 제가 신철 기모를 하신대요. 연결하셔야 됩니까? 네, 잠깐만요. 제가 설치하기 전에 얼마 동안 할까요? 파일이 깨졌답니다. 네? 파일이 깨졌어요. 달라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시연구소 길에 있는 이병택입니다. 오늘 자료가 따로 나가지는 않고요. 여기를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찍으시면은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자료하고 PDF 자료가 거의 동일하긴 하지만 조금 예민한 부분은 PDF 자료에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진행하는 중에 해당 부분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요즘에 갈수록 조금 민감해져서 제가 공개하는 자료, 외부로 나가는 자료에는 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많이 들으셨죠? 처음 들으시는 내용은 아니죠. 2028학년도 지금 1학년 어머님들이시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40% 미만이면 미이수라고 해서 졸업 안 시킨답니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제도상으로 이러면 사실은 학교에서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여기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후속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재고의 경우에는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재수강 제도가 있어요. 겨울방학 때도 있고. 그 계절 수업을 들은 학생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상담했었던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실제 컨설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상담 때문에 왔다라고 해야 맞을 정도의 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과 실제 현실과 정해져 있는 제도와의 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상은 항상 좋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미이수, 요유 요구에 보충 이수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를 받으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 둘째가 고1이거든요. 얘네 학교도 없어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핵심은 잠깐만요. 개정교육 과정에 이제 학교에서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고 여기에 대한 안내는 이미 학교에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강남에 있는 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지금 사례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만약에 의대학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과목들을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자꾸 요거는 이제 공대를 가겠다라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본 것인데, 제가 앞뒤로 돌려볼게요. 뭐가 달라지나요? 이러니까 잘 보이죠? 기아를 선택할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선택할래? 요 차이 정도만 있잖아요. 요런 정도 차이 가지고 누구는 공대를 가고 누구는 의대를 가고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인상은 뭔가 대학에서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 중에서 뭘 선택할 수 있고 뭘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어때요? 거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히려 저는 퇴보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요 과목들은 융합 선택 과목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입시 장면에서 어쩔 수 없어요. 등급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느냐. 여기 아래 세 개의 영역은 5등급까지로 나오는 과목이고, 이 영역은 그냥 A, B, C만 나옵니다. 물론 A의 비율, C의 비율, B의 비율, C의 비율은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과목을 듣는 것을 선호할까요? 학생들이? 아니면 이런 과목을 들어가지고 오는 것을 선호할까요? 왜요? 일단 좀 비교를 해보고 싶잖아요. 자, 근데 우리 학교에 이런 과목들이 또 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2학년까지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거점 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거점 학교에서 듣는 진로 과목은 지금 2학년까지는 A, B, C만 나와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수하는 학생은 다 A를 받아가지고 와요. 이유는 지금 현행은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절대평가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요?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목들 중에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특히 이과 학생들 실험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었는데, 들으려고 보면은 거기 어떤 아이들이 와 있냐면 상위권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이 상대평가면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알지 못해요. 이런 과목들은 예외 처리를 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바뀔 때 학교 선생님조차도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럼 공동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원래 고교 학점제의 선행 사업이라고 할까? 시범 사업에 해당하는 제도였거든요. 우리 학교의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할 수 없잖아요. 이건 공립학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사립학교는 교사의 문제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들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상대평가하는 그 거점 학교에 가가지고 들으려고 하겠느냐는 말이죠. 어, 어, 문과 가겠다라고 하면은 뭘 들어야 되나요? 지금 미적분 2에 지금 이런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서울대의 경우에 핵심 권장 과목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경제학과하고 농경제사회학부는 미적을 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에서. 이것이 아직 시안만 나와 있지 지금 2028 학년도 고1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것을 듣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들으면
굳이 그런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유리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유리한 만이 있을까요? 누가 듣겠어요? 이과 아이들이 듣겠죠? 5등급제라서 조금 희석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강남에 문과 1등 하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혹시 아십니까? 고등급제에서. 잘 나오면 3등급이고 보통 4등급입니다. 문과 1등이. 그러면 바뀌는 제도에서는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2등급. 2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미적을 듣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나마 수학 좀 못한다고 하는, 수학에 별로 자신 없어 하는 문과 아이들 싹 빠져 있고 진짜 이과 아이들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과의 상위권 아이들도 1등급 받던 아이들이 문과로 가는 아이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아이들 때문에 재적 인원이 줄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등급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전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알아도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실제로 서울대에서 평가를 할 때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우리가 평가에 반영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십니다. 왜요? 아니, 듣기만 했는데 그걸 평가를 해줘? 근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 조금 볼게요. 그러면 교과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각각의 교과 영역에서 키우고자 하는 역량이 뭐예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우리는 학생의 어떤 역량을 키우고 싶어 해요? 수학 시간에는 어떤 역량을 키우고 싶어 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목표하고 있는 것이. 교과국의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나중에 세특에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을 더 키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보통 채워줄 테니까 좀 써가지고 와라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보통 써가지고 와라라고 하실 때 뭐라고 이제 토가 더 달리냐면은 진로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1학년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죠. 혹시 둘째나 혹은 셋째이신 분 잘 아시겠네요. 첫째를 지나서 보시면은 세특의 내용이 과목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의대 가겠다라는 친구들은 국어 시간에도 의사, 영어 시간에도 의사, 전부 의사입니다. 수학 시간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세특의 내용은 감염병 모델입니다. 책은 미적으로 바라본 하루, 뭐 이런 책들.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 서류가 그 서류예요. 똑같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조금 달리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뭐 특별한 고민하지 마시고 달리 보이려고 하면 원칙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과 영역에서 키우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영어과 보시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뭔가 에세이를 써와라라고 해도 뭘로 써야 되고 영어로 써야 되고, 발표를 해도 영어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데서 일단 인정받았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잘 보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다른 교과들보다 영어가 조금 모자라죠? 그럼 눈치채셔야죠? 이거 왜 들어갔겠어요? 뭐라도 넣어야 되니까.
그래도 굳이 좋게 생각하자면 자기관리 역량은 왜 들어갔을까요? 왜 두 번째일까요? 그나마 이게 어학이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계획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럼 수학은 사회과에서 다른 과목보다 특이한 것은 저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판적 사고가 어디도 있어요. 국어도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납득은 되죠. 하지만 그 비판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방식은 국어과하고 사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특을 가지고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성적이 잘 나올 때 이야기고, 뭐 개론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제 저희들은 입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건 대입은 어떻게 돼?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것들, 이러한 역량을 이 교과를 통해서 키워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키우면 평가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키우고자 했었던 것들이 제대로 키워졌는지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비판적인 사고력을 국어 시험, 사회 시험을 이렇게 오지선다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키워지는 능력은 뭘까요? 저는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기는 하지만 제 진심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어 시험 어떤 아이들이 못 봐요? 실수 많이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보통 착해요. 다르게 말하면 순진해요.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고 저희 집 아이가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거는 절반만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안 착합니다. 나가면 착하다고 그래요. 어찌나 이중적인지. 뭐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뭐 그 시기의 아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또래들 사이는 좋으니까 나가면은 모범생이고, 집에서는 이게 부모와 이제 독립해야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조금 과정돼서 조금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험 보고 오면은 엄마가 이제 얼굴이 그냥 벌게져 있습니다. 어쩜 얘는 선생님이 함정을 하나 파놓으면은 빠짐없이 다 걸려 넘어지니?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캐치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냥 단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두고, 자, 이렇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현행에서는 이제 진로 과목에만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행 제도하고 뭐가 바뀌냐면은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거. 또 하나는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표준 편차가 제공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좀그 사회에 대한 이제 생각인데, 사회 그 두 가지 축에 대한 제 생각인데, 한쪽에는 어떻게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가능하면 변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 한쪽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구분하려고 하는 측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학은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당연히. 근데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논리는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이렇게 변별력을 약화시키게 놔두는 겁니다. 표준 편차도 못 보게 해서 이론적인 분포상에서 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건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한 15년 전인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수능이 잠깐 등급만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 정도만 대학에 줘요.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하나도 안 줍니다. 그냥 1등급이면 다 똑같은 점수예요.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아이들은 그럼 편했을까요? 대학은 편했을까요? 둘이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는 정시에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수능에 9등급만 주니까 다른 곳 점수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들은 내신도 받고 논술 시험도 받고 3개를 다 봤어요. 그래서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의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철인 3중 경기를 통과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지 못하게 하면 보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그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다른 도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나오는 서울대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그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별력이 약화됐잖아요. 이 변별력 가지고 다 1등급 받은 친구들, 물론 다 1등급 받을 필요는 없어요.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한 자를 들이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특의 회귀를 합니다. 선생님이 원래는 써주셔야 돼요. 관찰 기록을 거기다 쓰셔야 되는데 현실이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다 써주신다라고 하면은 불안하실걸요? 예전 추천서 있던 시절에 한 학기에 한 700명 정도 평가를 하면 그중에 7, 8명, 한 1% 정도의 학생은 추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은 이 학생 뽑지 마라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떨어뜨리죠. 안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안 떨어뜨리면 학교에서 무슨 소문이 나요? 서류 안 본다. 한 번은 자기소개서에 연대 지원하는 학생이 나는 니네 학교 붙어도 안 가라고 썼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서울대 입학본부는 그 안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절간 같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딱 자기들 세상 속에 사는데 거기에까지도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희는 자신 있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걸리니까.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걔가 연대를 써서 붙었다고 하니까 서울대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썼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뒤져봤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연대는 붙어도 안 가지만 서울대는 붙으면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못 보게 하니까 다른 장치들을 자꾸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 바뀐 제도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 지금 예민하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요건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돼요. 물론 모든 선생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시를 잘 모르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무슨 과목이 이 학교에는 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었던 평균 이 학생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제적 인원 이런 정보들이 넘어갔는데 심지어 등급이 나가면은 성취도 평가는 안 갔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되니까. 1등급이다. 그러면 거의 A일 텐데 근데 이 A라는 정보는 안 갔어요. 근데 진로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취도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는 제도에서는 뭐가 같냐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거를 보내려고 할까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학교들이, 물론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지방 다니다 보면 중학생들 중에서 뭐 지역 조그만하니까 공부 잘한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데려오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고등학교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당근이 뭐냐면, 너 우리 학교 오면은 1등 하면은 직윤으로 보내줄게. 그거를 그 학교 방문한 입학사정관인 저한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자기들이 좋은 아이를 뽑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실제로 잘하면 괜찮은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좀 다르다는 거는 다 잘 아시잖아요. 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보니까 얘가 시험을 한번 망쳤어요. 어떻게 해요? 소양평가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과목 하나를 퍼펙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2등하고 뒤집어질 가능성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서울대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걔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를 하나 어떻게 잘 가꾸고 다듬고 해야 3년 후에, 2년 후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든단 말이에요. 자소 썼을 때 뭐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야기 보따리 풀면은 3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대학으로 넘어간다. 대학에서 저걸 볼까는 사실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저는 저것까지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수능 개편안을 요약을 해보면은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범위도 사실은 조금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차이가 이거죠. 사회와 과학을, 자, 원래 이랬었는데 여기서만 시험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되면은 정시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리 선택 안 한 친구,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근데 물리를 선택 안 한 친구가 어디 갈 수 있다? 홍대 갈 수 있다. 생명과학 선택 안 한 친구가 또 의대 갈 수 있다. 사실 얘는 문과인데 어쩌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와서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좀 주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뭔가 조금 더 계속 고급 수준의 좀 심화된 공부를 해서 들어왔으면, 그런 욕심이 있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쯤이면 됐지. 교육은 대학에서 알아서 시켜.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바뀌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가 돼요? 이 과목들, 예전에 이 과목들, 이게 보통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 과목들 2학년과 3학년 때 이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제2외국어 수업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술 과정 같은 과목들은 더하고 그냥 피자 떠주는 과목은 진짜로 자습하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에서 만약에 이걸 강제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목들을 정말로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특을 통해서요? 물론 세특도 보겠지만 시험을 결국은 보려고 하겠죠. 그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등급으로 바뀌어서 중간고사 다 끝났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PDF 자료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담했었던 학생들을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니까 재작년쯤에 그 데이터베이스랑 시스템을 제가 관리하니까 또 제가 만들고 하니까
요 시안이 발표가 됐을 때 궁금해서 만들었어요. 요 아이들이 몇 년 전 아이들이 5등급 체제가 되면은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보니까 그냥 가끔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개포고 뭐 사실 이건 학교 불문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경쟁이 심한 학교는 요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 보시면은 숙명여고가 아니었나? 뒤집어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상고 보시면 1.61인데 1.149, 1.69인데 1.13이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3등급을 예를 들어 평균 2등급이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사실 거의 1등급이잖아요. 근데 그 평균 2등급 나오는 방법이 1등급, 3등급 해서 나올 수도 있고 2등급, 2등급 해도 나올 수 있죠. 2등급, 2등급 해서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1등급이죠. 1등급, 3등급이 나이는 어떻게 돼요? 1.5등급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 건 알겠는데 3등급을 종종 받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아니면 아주 안정적으로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 비교하면 3등급을 종종 받는 아이가 속해 있는 학교가 경쟁이 더 치열한 거 아니에요? 물론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 학교가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 진짜 못하는 아이들끼리 다 모아둬도 거기 1등급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서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름 그 리그도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1.0이 정말 가끔 보이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너무한데요 싶을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얼마 전에 같이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했었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한 토막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 2.4등급쯤 돼서 이제 왔대요. 바뀐 체계로 1학년 학생인데 이 정도면 어디 가나요 하고 굉장히 이제 기대에 부푼 눈빛으로 오셨는데 2.4등급이면 여기 지금 보이나요? 없습니다. 여기 2.1이니까 등급이에요. 보통 상담이 끝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가셔야 되는데 는 굉장히 특히 제 상담은 더 그런 것 같고 뭔가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정리 안 됐다라는 느낌도 종종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기 없는 거죠. 어디가 인기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이 있잖아요. 점집에 가면 그저께 상담했었던 어머님도 이제 사실 아는 분 소개로 오신 분이라 좀 분위기가 성적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분위기는 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의자를 바싹 앞으로 당겨서 앉으시더니 제가 사실은요 며칠 전에 어딜 갔다 왔는데요. 어딘지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글 자음 몇 개를 쭉 적어주시면서 여기를 가라고 하던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학교 리스트 볼 때마다 이게 거기 있나요? 이러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두고 봐야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보통 이제 너무 이제 보통 설명회가 이과 위주로 흘러가니까 말씀드리면은 자, 문과에서 예를 들어서 고대 경영이다. 그럼 강남에서는 보통 몇 등급쯤 되면은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작년은 조금 달라졌지만 2.3, 2.4 정도면 제가 본 학생들은 다 갔어요. 그러면 그 2.3이면은 어느 정도면 돼요? 1.4면은 1등급 5과목
2등급 4과목 정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라고. 응? 근데 이렇게 기준을 완화시키면은 무슨 사건들이 생기냐면은 아이들 공부도 저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수가 어이없는 실수들이 생깁니다. 아니 2등급 정도는 된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하더니 3등급을 받아오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등급 나오기가 그래서 지금 요 바뀐 시스템에서도 강남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등급 체계가 쉬워졌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틀을 잡고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하면은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아이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잘못돼도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 동안에 아버지한테 한문 시험을 엄청 못 봐가지고 혼난 거 한 번 빼고는 공부를 되게 처음에 못했었거든요. 근데도 한 번도 공부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안 답답하셨을까요? 저기 강동구 쪽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와서 휘문을 다녔는데 이전 학교에 전교 등수가 여기 오니까 반등수예요. 속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때도 전교생의 30%는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좀 공부한다고 목에 힘주던 아이들이 다 와 있었어요. 저만 그랬겠어요? 누가 믿어주셔야 돼요? 이 아이를 누가 믿어야 돼요? 부모님이 믿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든 일이다. 특히 특히 남학생들, 어머님들 아니 믿어주려고 해도 얘가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음, 지원 가능한 대학을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했는데 요거보다 더 눈에 와닿는 건 아마 이런 표일 겁니다. 1.5등급이면 이게 추천 전형입니다. 이게 지역 균형인데요. 사실은 뭐 별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 강남 지역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고민은 뭐냐면은 예전 기준으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내 내신이 한 2.5등급쯤 된다라고 하면은 모의고사는 한 1.5등급쯤 나와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는 물론 아니지만 거기서 더 잘 나온 학생이 있고 못 나온 학생이 있지만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정시로 가는 게 좋아요. 그냥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 수시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상태인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제일 우울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내신은 강남 학생인데 수능은 강남 학생이 아니에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학생은 이제 공부 안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제 상담 오면 핑계가 많죠.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자, 학종은 이렇게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근데 학종하고 아까 추천 전형은 대부분 다른 학교들은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교과 전형이거든요. 요 둘의 차이를 등급 분포를 가지고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등급이 뒤집어지는 경우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인 이런 경우가 등급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에서 일반적으로 성적이 다 고만고만 2등급 뭐 이렇게 쭉 가는 친구하고 1등급부터 뭐 4등급도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친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 중에 교과에 유리한 친구는 비슷비슷한 등급을 다 받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등급별로 점수를 줄 때 1등급에서 2등급 갈 때 감점되는 거하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갈 때 감점되는 정도가 달라요. 더 가중해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오는 친구들은 교과로 가는 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잘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버리고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친구들은 학종에 원래는 어울려요. 근데 아직까지 2028학년도에 대한 전형 계획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과 전형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대입 전형 서울대 안을 조금 보시면, 자, 2024 학년도를 목표로 해서 2021년인가 2022년도 여름에 급하게 서울대가 이런 교과 이수 과목,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제도를 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들이 2학기 초부터 그 다음 학년에 교육 과정을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미리 고려하시라고. 이미 여러분들 내년에 어떤 과목들을 보통 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전조사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서울대에서 이런 제도를 발표를 하면은 무슨 우리 어떤 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듣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는 항상 어떤 작업이 먼저 있냐면은 교육청의 장학사님들하고 전부 회의를 해요. 연구과제 같은 걸 하나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면은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생기냐면은, 원래 교과부에서 고등학생으로 졸업하려고 하면 적어도 국어는 몇 단위, 혹은 몇 과목, 영어는 몇 단위, 최소한의 규정을 함께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규정이 고등학교에 올 때까지 한 단계를 중간에 거치죠. 교육청을 거치면 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우리 시도에서는 고등학교를 이 관내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요런 과목들을 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단계에서 서울대 이 제도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악의 축이에요. 서울대가 어떤 측면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아까 보시면은 선택의 권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된 데는 서울대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어디서 본다? 수시에도 보고 정시에도 본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최소한의 규정이긴 한데 또 지원 자격은 아니에요. 못 들었다고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붙으려면은 조건들이 조금 있어요. 경쟁률이 좀 약해야 되고, 그래서 쓸만한 아이들이 별로 없으면은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눈길이 온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재작년 정시에 서울대 통계학과를 제가 펑크를 낸 거예요. 펑크가 난데 아이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가면 네가 펑크를 낼 거야. 네가 크래시 시킬 거야. 이유는 이 아이가 어떤 친구였냐면 서울과학과인데 25등쯤 해요. 그리고는 재수할 때 왔어요. 왜 재수해요? 의대 가겠다고. 근데 국어가 3자가 떴어요. 아주 전형적인 영적 Y죠. 근데 얘는 수학의 실력은 아마 압도적일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원하면 널 붙여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서류평가에서 내가 조금 사기꾼 같지만 이해하고 들어라고 하면서 나는 뽑을 때 이렇게 했어. 뽑을 아이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 맞춰서 점수를 다 바꿨어. 실제로 그의 결과가 어땠냐면은 얘보다 성적이 좋은 위에 4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깥에는 그냥 뭐 이제 점수로만 보일 때는 얘가 문 닫고 들어간 아이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제가 내면 뭐 푸트나이니까 욕심을 내면
얘가 꼴등으로 붙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위에서 이미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학생이 그 다음에 또 왔다는 거. 국어는 또 3자 찍고 수학은 하나 더 틀리고 처음에 볼 때 또 수학을 2점짜리를 하나 틀려가지고 왔는데 2점 딱 하나 틀렸는데 그게 2점짜리예요. 이게 한 해에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 학생이. 다 맞았는데 킬러 다 맞았는데 2점짜리를 미리 상담 그 신청서에 뭐라고 이렇게 메모가 돼서 왔냐면 군수 예정입니다. 군수가 뭔지 아세요? 군대 가서 재수하는 거. 요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과목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찍으셔도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왜냐면 이게 바뀌기 전에 교육 과정이니까.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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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통. 보통 확통은 지금 그 바뀌어 있는 바뀌기 전 체제에서는 문과 친구들이 하는 수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다 확통이 어디든 들어가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수학은 다 들어요. 이도저도 따지지 말고 유리한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다 들어라. 수학 잘하니까 확통 들으면 좀 편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게 수학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과는 경제학부의 미적과 확통에서 미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농경자하고 두 개가. 근데 이 두 과는 경영대학하고요, 소비자학, 요 네 개 모집단은 2단계의 구술면접고사가 있는데 거기서 시험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 수학이 있어요. 수학 엄청 잘해야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 화생공인데 화학생명공학부 이름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뭘 잘해야 가요? 화학생명과학 3년 전인가 요과 서울과학고 나와서 요과 나오신 어머님이 오셨어요. 딸이 거기를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님이 여기를 나오셔가지고 요과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과는 물리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생명과학 거의 안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화학 열심히 하다 보면은 깊이 파고들면 결국 물리랑 만나니까. 내용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쨌든 얘 확통 들었고 근데 기하를 안 들었죠. 학교 따라서 선택 과목에서 기하를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사실 좀 따져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붙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물투, 화투 이해 다 들었고 미적 기하 듣고 그래서 결과가 이래 나오나요? 예. 등급도 한번 보십시오. 1.6이면은 아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PDF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보세요. 1.5, 6, 7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근데 이렇게 이제 조금 소위 공대에서 전기 계열하고 그다음에 화학 쪽 계열하고 이렇게 만약에 나뉜다고 하면 화학 쪽 계열에서는 여기가 1등이잖아요. 이런 데들이 잘 빕니다. 못 써요. 겁나서 못 써요. 그래서 네, 서초구에 S모여고 S여고가 거기 두 개잖아요. 근데 자사고 아니고 하면은 답이 나오나요? 한 2점쯤 되는 친구가 여기를 갔어요. 취업으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고생 엄청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생을 수학 숙제를 푸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옆에 중학생 남동생이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 중학생 남동생이 결국은 학교 자퇴하고 고등학교 고생하고 방황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첫 해 정시 봐가지고 동국대 갔나? 그리고 재수를 또 한다고 하길래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아이를 이제는 한 번은 봤으니까 논술 한번 시켜보세요. 딱 한 말씀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편지와 함께 선물이 왔습니다. 서강대 갔어요.
수학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잘하는 친구들은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가요. 결국은 가요. 물론 가는 동안에 속을 얼마나 썩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업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서울대에서 근데 이제 바라보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세특해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상 교과목의 이수 여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리고 그 수업에서의 학생의 탐구 활동 그 수업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이루는데 잘 보여주는 그런 탐구 과정, 탐구 활동들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근데 너무 그 지름길 이런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혹은 불리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편법 같은 걸 찾다 보니까 그 편법이 좀 더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편법을 쓰려고 하나요? 근데 뭔가 알겠는데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으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원칙대로 승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희망진로 변경 시 불이익이 있느냐? 뭐 어차피 바뀌는 제도에서는 이거 진로는 넘어가지도 않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세특에 적어주시거든요.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고 이런 거 적어주시거든요.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이제 바뀌어 있는 안이에요. 그래서 기하, 미적, 투 이런 거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연계, 진로 선택 중 3과목 이상을 권장한다. 보통 2과목이 지금 2과목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완화되어 있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냥 다 들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희 집에 둘째 그 교육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이 학교가 과중학교인데 과중학교라고 하면 원래는 2과목들을 4개를 다 들었거든요. 원도 다 듣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거기 이제 과학과제 공부라든지 아니면 실험 과목이라든지 요거를 2학년 때 하나 더 듣고 3학년 때 또 고급적으로 듣고 하나 더 듣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도 잘 맞춰서 가는 것 같고 음, 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교과 이수 기준 1, 2라고 하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적용한다라고 그게 이제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행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것들을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들어야죠. 자, 대입 운영 체제안 요걸 이제 말씀드리니까 작은 이게 이제 다른 학교에 아마 모범이 될 거, 모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참 다른 학교에서도 안을 만들 때 이 안을 참고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과부에서 뭔가 하나를 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저 있을 때 항상 그랬어요. 먼저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좀 보내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만들어요. 자, 다른 것도 없고요. 교과 역량 평가가 정시 모집에 40, 40, 40. 수능이 60, 60, 60. 지금도 사실은 서류 평가를 40을 하고 있거든요. 직윤에서. 근데 앞으로는 정시 일반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정시 일반 지금 20인데. 그럼 수능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학교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필고사, 본고사를 보지는 않는다.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면접 구술고사도 제가 생각할 땐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냥 본고사입니다. 근데 그걸 왜 본고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은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지필이 아니에요. 말로 하고 필요하면은 화이트보드에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그 평가의 대상이 이게 지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살짝 넘어서 피해서 비껴가서 이게 본고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그건 뭐예요? 진짜로 공부 잘하느냐,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서류로만 보는 걸로 충분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지규는 좀 서비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베풀어주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 베풀어줘요? 누가 예뻐서? 아니요. 수시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지금 학종 혹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근간이 되는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시가 끝나고 나면 항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보면은 올해 우리 학교에 지원한 고등학교 수는 이만큼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학교를 이만큼이나 합격을 시켜줬다. 그 이면에는 과거에는 합격자를 절대 낼 수 없었던 학교들도 계속 합격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버리는 카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을 들어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싫겠지만 뭐 그래도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평가 등급을 이렇게 나눈다. 뭐 사실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특별한 과목별 성취 수준을 나누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인 수준. 여기는 소리한 내용들을. 자, 수시 모집의 서류 평가에서 이렇게 종합 역량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량 평가, 서류로 평가한 것이 실제로 제대로 평가된 것이냐를 한번 또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면접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교육부 자료고요.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저도 다 말장난 같이 조금씩 이제 그리고 이런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이것이 뭐 이름을 조금씩 달리해가면서 모든 학교들이 사실은 다 같다. 그리고 서류 면접이 있는 데들은 실제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평가에는. 왜냐하면 좀 틀리더라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데 면접에서 보시면은 이 면접을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집 단위별로 어떤 유형을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 내 모집 단위 전용의 별도 문항 세트를 출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모집 단위마다 문제를 다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능해요? 한 과마다 교수님들 2분, 3분씩 차출해가지고 합숙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통 제시문이 있어요. 공통 제시문이. 그리고 물리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과에는 물리 중심 문항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심 분리 문제를 준다. 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화학을 보고 싶어하는 과에는 이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자, 요거는 이제 생수에 대한 거리 정보는 뭐 다음과 같다 해서 뭐 이렇게 무슨 문제 나올까요? 수학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응용생물학과 나온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로 내기 좋은 문제라고 하셨어요. 효소와 관련된 문제가 이게 뭐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예시도 이미 사실은 다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포럼을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은 이미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집 단위별로
자, 뒤는 뭐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면접 모듈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방법을 선택한다. 원룸, 멀티룸. 멀티룸? 무슨 뜻인가요? 여러 개 방을 다닌다. 의대의 MMI가 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면접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의 모티브는 어디 있다? 시장 출발은 어디다? 지금의 의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접 방식이다. 근데 지금 그 의대의 면접 MMI 실시하기 전에 연구 과제를 제가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의대 부학장님이 한 번은 면접 맨 마지막에 면접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해에 서류평가에서 직윤이었는데 1등 했던 친구가 떨어졌어요. 면접은 얼마 동안 하냐면 10분. 근데 10분 동안 면접하시고 아이를 보고 나서 저한테는 그 아이를 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30분 말씀하셨어요. 걔가 뭐 거기서 멱살 잡고 싸워왔을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봐라. 이게 아니고 네 소개해봐라. 간단하게 네 소개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학생이 소개를 어떻게 해요? 면접 자리니까 자기 이름 이야기해도 안 돼요. 학교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근데 자기소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왜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을까요? 답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운 거. 이제 대학원 때도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 질문 한마디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냥 다음 학기에 논문 다시 써서 오겠습니다 하는 선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지원 동기를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자기 합리화하죠. 뭘로? 어쨌든 그것도 나에 관한 이야기 아니냐. 근데 너 왜 여기 지원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는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거 물어본 거하고는 다른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해서 걔 떨어졌어요. 가혹합니다, 면접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때 이제 일반 전형의 의대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2단계에서 수학 시험 봤어요. 그때 이제 부학장님 말씀은 뭐였냐면은 일반 전형의 면접을 저렇게 안 하고 지금 직윤처럼 하고 싶다. 해서 바뀌게 된 모습이 그 이듬해 인재상에 대한 연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 방식에 대한 연구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나오고 나서 곧장 MMI가 시작이 됐거든요. 방을 여러 개 돌면 그래서 원하는 역량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각을 측정하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물론 이제 평가도 조금 더 힘들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전부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돈만 가지고도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대 교수님들은 그래서 MMI 면접을 출제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평가하시는 분 물론 따로 계시지만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평가하기 하루 전날 출제위원들과 같이 합숙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우리는 뭐를 평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짝을 맞춰요. 하더라도 그 면접이 정말로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각각의 서류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율활동 같은 데 보시면 보통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다 빨간 줄 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생이 200명이면 200명 다 이거 있거든요. 이거는요, 조금 더 낫죠? 뭔가 나만의 기록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빨간 부분. 한데 이걸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자,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시기가 흐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쓰지 말고. 딱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 세미나 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와 계신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 진짜예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저는요, 글자 수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지웠거든요. 선생님들의 방향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거를 지우더라도 빨간 줄 쳐지는 일반적인 내용 좀 지우더라도 이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쓰셔야 돼요. 자, 1학기 학예부장, 2학기 학급반장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반장도 했대요. 공부는 좀 하는 친구인 것 같죠? 근데 1학기 반장 선거에서 낙선하며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나 뭐 발표하고 적극적인 실천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느낌이 어때요? 뒤에 미리 보지 마시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나선다는 평가도 받았어요. 의욕이 이제 앞서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죽하면 저렇게 적어주셨을까요?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첫째도 거기를 다녔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둘째를 딱 보면서 둘째에 대한 느낌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와 비교를 하십니다. 너는 누구 동생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도 네 언니처럼 그렇게 막 정신없이 뭐 하지는 않는구나. 사석에서 그런 평가를 첫째가 받았지만 생기부에는 어떻게 나와 있다? 그런 내용이 1도 없습니다. 늘 좋게 평가하시는 용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기 주관이 강하다. 이런 내용 좋을까요? 위험한 표현입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루 특강 듣고 와가지고 소감문 쓰는데 그냥 대강 빨리 써서 내라고 하세요. 그 소감문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의미 있게 적으려고 굳이 마음을 먹으면은 이렇게 해라. 뒤에 팔로우업이 따라야 된다. 근데 더 간곡히 권하는 거는 이런 단편적인 활동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다 버리고 공부해라. 영어 보시면 자, 원더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의 외모가 평범한 아이들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자, 요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감성이 풍부한 친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이. 뭔가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의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갑자기? 탐구 결과 주인공의 유전병이 트린 초콜릿 중독인 것을 알게 돼요. 제발 이러지 좀 말자. 한두 과목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과목이 이렇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아요?
양만 길면 되는 게 아니고 영어 기사 중 부모나 아이에게 갈등이 생긴 경우 부모가 갈등을 직면하고 어쩌고저쩌고 뭔가 어떤 작품을 통해서 내가 그 작품에 공감할 수 있고 조금 비판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수학을 보시면 얘는 자신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과 저는 이런 거 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공대 가겠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아니라 뭐를 제작 능력이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역량 같은 것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얘는 활용 능력, 즉 굉장히 쾌락주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2학년 동아리 DPU의 활동으로 스마트 공기청정기 개발 프로젝트 하면서 보완할 점을 기록해두고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수학 실험 탐구 방법을 학습하면서 연구를 시작해서 그런 내용을 쭉 적었다. 이게 수학인가요? 아닌가요? 수학을 활용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 더 질문하면 얘가 했을까요? 남이 했을까요? 아니 뭐 디모 학원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뭐 만들어주는 데도 많잖아요. 얼마 하나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옆에 친구를 한번 보십시다. 한 공간에 사람이 모였을 때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23명만 모여도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가 넘는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실제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기 쉽죠? 한 반 학생이 23명이면 한번 짝 맞춰 진짜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궁금한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학생다워요? 이쪽이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면은 주제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어디 학원 가면 만들어주기 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믿어주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증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온 친구들은 이거 다 자기 걸로 소화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서울대는 압도적으로 이런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는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나요? 막 지들끼리 테스트하고 그래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도서관 가입 저절로 된 학생 어머님 계신가요? 한 분 손 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통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의대 가고 싶다, 공대 가고 싶다 하는데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잘 오셨어요 오늘. 뒤에 답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십시오. 이런 거 하십시오. 옛날에 도서관 학과라고 하는 데가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음, 음, 문헌정보, 자, 정보학과입니다.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되느냐의 고민을 애초에 체계적으로 처음 한 데가 거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보면 그래서 다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전혀 관련 없는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공부를 더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는 이제 AI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앱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깔고 설치하고 뭐 그래서 했더니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가 쭉 이런 코드들을 다 적어주면 제가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앱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지금 기준으로 1학년 말고 2, 3학년 기준으로 내신 등급을 입력하면 그럼 밑에 2.0이면은 고대 학우보수 물리학과에 소신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이런 앱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정시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는 성적이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물론 이걸 더 자세하게 하려면은 과목별로 쭉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다 입력하려고 하면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못 하시겠죠? 귀찮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드는 거라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정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해주는 모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넘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했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는데 하면서 제미나이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할 때마다 코드 이름,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이 다 바뀌니 그러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실제로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6,000명은 한 번에 해고를 했는데 보통 직장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누구부터 해고하나요? 나이 든 사람부터 하지 않나요? 들어가는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지 않나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해고가 충격적인 거는 신입사원부터 했어요. 그저께 이제 카이스트 나오신 아버님이 상담 때 오셨는데 저하고 고민의 지점이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저는 밖에서 보고 그분은 현업이시고 한데 아이들이 뭔가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커리어를 쌓기 위한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내가 끝까지 벌 수 있는 데까지 벌어야 돼.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 준비 다 돼 있어요 사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자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 제 소관은 아니고 하지만 명색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해줄 수 있는 말은 있어야 되는데 AI하고 같이 사는 법을 좀 미리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못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모범적인 아이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거라고 생각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치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안 하니까. 근데 내가 하지만 AI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치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결과적으로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AI만 안 쓰지 뭐 써요? 구글 검색 다 쓰잖아요. 제가 학교에 도서관에 CD롬으로 외국의 저널의 초록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엄청 편했던 것 같아요. 물론 도서관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받느냐면은 그때는 내가 논문을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전이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보고 나면은 그 사람의 저널을 또 다 찾아서 그리고 나서 각각의 논문의 뒤에 달려있는 레퍼런스를 보면서 거꾸로 찾아가면서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한 가지 항상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항상 과거의 것들을 봐야 돼요. 레퍼런스는 과거의 거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러신 분들은 제일 장점이 뭐냐면 컨퍼런스에 가면은 지금 당장 논문에 실리지 않은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어쨌든 제 말씀은 뭔가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나 혼자 했었던 건가요? 무엇인가의 도움을 AI로 그냥 바꾸는 것 뿐이에요. 결국 내가 키를 쥐고 그리고 뭔가 탐구 활동의 어떤 주제 같은 거 잡고 혹은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 한 편의 주제를 정해주고 물어보고 나오는 답을 그냥 베껴서 적느냐. 둘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옷에 묻은 얼룩을 가장 잘 지우는 물질. 뭐 이런 수행평가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줘요. 요거 그대로 내면 안 되죠. 그러면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요? 궁금한 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룩을 지우는 원리는 뭐야? 하고 물어보면 또 답을 또 잘해줍니다. 물론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검증을 하는데 제일 좋은 도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알려져 있기로 퍼플렉스티라고 하는 AI는 레퍼런스를 다 달아주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거를 코파일럿한테 물어봤거든요. 레퍼런스 잘 달아주는 AI는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얘 답의 1번은 뭐냐면 저요. 근데 너 지금 안 달아주잖아 하니까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준대요. 디폴트 값의 세팅이 달아주게끔 되어 있느냐 아니냐 요 차이만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럼 자 용해와 유화 둘 다 뭔가 녹이는 것 같은데 요 차이는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것은 결국은 학생의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대학원생들한테 요구하던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질문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쨌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차곡차곡 채워야 되는 필요가 있긴 하니까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만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단지 지식을 많이 채우는 것으로 경쟁하던 시대는 이제는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단지 수행평가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화된 나만의 활동, 뭐 이런 그리고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오랜 시간 내가 노력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한 활동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의학, 서울대 의학과죠. 제가 본 학생들 중에 일부예요. 다 합격한 학생들인데 조금 오래된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페이지가 차가지고 옛날에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그 내용이 의대와 꼭 관련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의사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었던 친구는 다른 뭘 시켜도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전기 정보는 확실히 여기는 공대 느낌이 나죠. 하지만 재밌지 않나요? 산타가 하루 안에 지구를 돌려면 얼마나 빨라야 할까? 이 질문이 로켓을 만드는 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타가 하루 안에 지구를 돈다. 자, 산타가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짐을 얼마나 많이 실어야 돼요? 그냥 오늘 나눠줄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을 다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집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힘이 어떻게 덜 들 거 아니에요? 로켓이 그렇잖아요. 쏘아 올리면 연료가 자꾸 태워져서 없어지니까 자꾸 가벼워지잖아요. 그거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문과가 애매합니다. 그래도 제가 요구해가지고 한 학생은 뭘 했었냐면은 넛지를 활용한 빵집 매출 증대 프로젝트 이걸 3학년 때 했어요. 2학년 때까지는 서울대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3학년 때 오면서 수학 성적이 꽤 괜찮고 강북의 일반고 학생인데 해서
아무튼 이 학생이 서울대 경영 가는 바람에 운도 사실 좀 따라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이 학교에서는 강북의 일반고에서 서울대 경영경제를 3명이 갔으니까 엄청 잘 갔죠. 네, 뭐얘 때문인데 사실은. 자, 요거는 자기 동아리 부원 중에 한 학생의 어머니가 빵집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메뉴 같은 것들 어떻게 돼 있고 뭐 해서 끼워 팔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요거 한 거예요. 매출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오를 것 같으면은 그 어머님은 일찌감치 빵집을 접으셨어야 돼요.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이제 디스크립션은 조금 무마해가면서 쓰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해본 거죠. 뽑아줄 마음이 있을까 말까 했을 텐데 그래도 뽑아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요. 남을 설득할. 평가하는 사람도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심화 탐구 요거는 PDF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엔 추천서가 있었지만 이젠 추천서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을 담고 있어야 되는 학생부가 이제는 평가도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시면 자 이런 평가가 들어가면 이제 좋은 서류가 되는 거죠. 다 그런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얘는 어떻게 붙었을까? 고된 서류 잘 안 보니까. 근데 얘는 선생님이 써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이런 게 좋은 거래 라고 해서 써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선생님이 피드백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빨간 줄 2줄 긋고 옆에 크크 해가지고 오면은 민망하기 그지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고3 1년 동안 모의고사와 수능까지 포함해서 수학 모든 시험에서 한 문제 틀렸어요. 그런데도 여기 이제 면접구술고사 서울대 면접구술고사 수학 준비시켜주는 이제 최성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 수업 들어가서 평균보다 조금 위였어요. 진짜 수학 잘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얘는 선생님이 내가 평가 못하겠다는 거죠. 아무 준비 안 하고 수학 올림피아드 보내면 동상은 받아오는 애예요. 보통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 수리과학부 붙는 빈도가 2년에 한 명 정도거든요. 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평가, 특히 평가에 가면 부분은 학생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써서 내기가 굉장히 뻘쭘합니다. 물론 얼굴에 철판 깔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남학생들 그런 거 잘 못해요. 알아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을 가늠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히려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 제가 앞에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특은 이제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도 중요한 게 왜냐하면 3학년은 행특 종합 의견이 대학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학년 말에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2학년의 행특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특이라든지 이런 데 다 기재되지 못한 것 중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활용하는데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자,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등급이 변별력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1등급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던 그런 서류래요. 학교별로 가능해 보이는 등급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일단 눈높이를 맞추고 그에 맞는 서류를 각자 따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서류 준비를 한다라고 했지만 창차와 세특 이 정성적인 부분은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셔라.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 맡았는데 내가 조장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집 첫째가 그랬어요. 예, 아이가 체력도 사실 저 닮아서 체력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하루 밤을 새고 나면은 후유증 한 사흘쯤 가거든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비몽사몽하게 해요. 근데 그 조별 과제 보고서 쓴다고 새벽 4시까지 있고 이러면 다음날 수업을 얘가 제대로 들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너무 싸우지 마시고 잘 어울리고 타이르고 그런 것들이 부모님 힘으로 잘 되지 않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다른 분들의 도움도 조금 빌고 왜냐면은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잘 듣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뭐가 우선이다고요? 눈에 보이는 성적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뭘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근데 우리가 성적으로 한참 남는 곳만을 항상 다 쓰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요게 이제 계속 끝없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숨바꼭질이 계속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는 뭐 진로에 대해서 굳이 꼭 정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시점 3학년 때는 진로가 드러나는 것이 그래도 맞다. 근데 그 진로가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똑같은 과를 쓰지는 않더라도 계열이라도 비슷하면 그래도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 고민도 조금 미리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내 등급으로 봤을 때 어느 학교는 좀 사실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 하실 때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미리 조금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래 했는데 1시간 반이나 했나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